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선물이란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는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감산 결정을 내렸고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 봉쇄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박문환 이사께서는 그 가운데 보다 강력한 악재로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영국발 채권 이슈와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수출 금지 방침을 강한 두 개의 악재로 분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악재를 풀어나가면서 이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것인지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화불 단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주에는 정말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졌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를 폭격했죠. 또 오페크 플러스는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다시 봉쇄를 재개했죠.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악재가 두 개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국발 채권 발작이 재개됐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수출 금지 방침이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자신의 감세 정책을 일부 포기하고 또 영란은행이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죠. 하지만 전체 450억 파운드 규모의 부양책 중에서 고작 2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만 포기됐을 뿐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지난 주말부터 채권 발작이 재개됐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폭락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채권, 그것도 최대 안전자산인 국채가 급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국채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채는 현금 등가물로 봅니다. 유동자산에 속한다는 말이죠. 현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동자산의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유동비가 떨어지게 되고 즉각 부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만기가 2061년이고 쿠폰 금리가 0.5%인 길트채는 작년 12월 대비 4분의 1딱 났어요. 주식도 아니고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국채가 4분의 1딱 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뭔 말이신지요, 그죠? 이 말은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이 채권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금 등가물 계정이 돌연 4분의 1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부도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에이, 채권이니까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는 없잖아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금리 하락 리스크를 크게 보고 스왑을 해두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왑 거래를 통해서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담보물이 4분의 1딱 났다면 담보를 더 제공하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마진콜에 응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파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금이 부도난다, 파산한다,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리만 브러더스의 부도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두려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22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토호수사의 피일 토호수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채 시장의 급락은 이 심장이 멎는 순간이다라고 말이죠. 급기야 화요일 새벽 영란은행은 하루 매입 한도를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까지 늘리고 또 다음 달 10일까지는 새로운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길트채가 재차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30년물 길트채가 29베이스포인트나 급등합니다. 길트채는 폭락이고요. 이에 대해서 뉴욕 멜론은행의 선임 전략가인 제프리 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라며 탄식을 하기에 이르렀죠. 증시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론을 견지해왔던 JP모건에서도 이번 주에는 추가로 20%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JP모건의 CEO는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6에서 9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질 것이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완화에 알려지지 않은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미국과 전 세계를 압박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런 심각한 역풍들이 겹치면서 내년 중반까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모두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현 수준에서 추가로 20% 급락이 가능한데 향후 20% 추가 폭락은 지금까지 겪었던 20%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진단했어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더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가 했던 말 중에서 특히 양적 완화에 알려지지 않은 여파, 요 대목이 눈길이 가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버블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다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은 OIS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달러 경색을 나타내주는 지표들에게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채 시장에서는 옅은 자금 경색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트러스 총리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 하원에서 목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말이죠.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또 영국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이 트리거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은 연준이었으니까요. 채권 발작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부터 나온 부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죠. 미국의 금리가 그토록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의 부양책도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다소 과도한 부양책이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 같은 대형 IB를 위기로 내몰 만큼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미 금리 인상으로는 물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 차례 거론해 드렸고 또 입증도 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새벽 생산자 물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리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모두 연준의 실수일까요?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공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버블을 만드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도 그 버블 조성에 연준이 깊숙이 관여했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은 달랑 14개월 전, 오래전도 아닙니다. 14개월 전 잭슨 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면 이번 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벤 버냉키 전 FRB 의장이 주장했던 솔루션인데요. 연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연준은 2%를 살짝 웃더라도 혹은 근접하려고만 해도 금리를 즉시 올려서 기대 인플레가 성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왔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버블이 여간해선 생성되지 않죠. 하지만 벤 버냉키는 일정한 기간값을 두고 그 기간값은 공개된 적은 없어요. 어쨌든 평균 물가가 2%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물가를 방치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간값을 1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1%의 물가를 유지했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은요. 10년 동안 평균 2%만 유지하면 되니까 과도한 물가 상승도 용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년 동안은 매년 6%까지 오르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평균 물가제라고 하는 것은 연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임이었던 자넷 옐런의 시대에 와서는 이를 보완할 대칭 물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평균 물가제하고 이 대칭 물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보다도 높은 물가를 용인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된 대칭 물가제에서는 너무 과도한 물가 상승이 전망된다면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평균 물가제하고는 다른 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14개월 전 제롬 파월이 주장했던 것은 놀랍게도 대칭 물가제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물가제였어요. 이 부분이 연준이 버블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파월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선대 의장들이 세운 기본 방침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성이 보강된 그 시메트릭 인플레이션 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대칭 물가제가 아니고
평균 물가제를 주장했다. 이건 100번을 고민을 해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실제로 파월은 5에서 6%의 높은 물가에서도 전혀 조치하지 않고 그저 단기적 현상일 뿐이라면서 시장의 버블이 커지는 것을 그냥 방치해뒀거든요. 뭐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랬던 연준이 올해 3월부터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금리를 매우 빨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수대첩 때의 수나라 군사들처럼 시장에서는 넋을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준은요, 지금까지 왜 반드시 그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조차 없습니다. 뭐 어느 쪽이 오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린 잘 몰라요. 평균 물가제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옳았다면 지금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4개월 전에 평균 물가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저 높은 인플레만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라는 말만 이 녹음기처럼 반복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양털 깎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야 이 달러를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지금 연준은 양털 깎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악재로 가보죠. 이 시진핑의 황제 즉위식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거창한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해서 미국산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전방위적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간간히 수출 통제 발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취했었던 조치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강력하고 광범위하냐고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우리네 반도체 장비사들도 중국에 수출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활용된 반도체나 장비라면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수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테아루즈먼 캔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 관리 담당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게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의 D램 혹은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첨단 기술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라면 이른바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되는데요. 여기서 프리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사실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매우 강력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아버지 통장에서 매월 현금으로 1,000만 원씩이 인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거 아버지가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이거 증여구나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정만으로도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증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국세청은 의무가 없어요.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중국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소유의 기업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이거 중국 기업 아니야? 이런 의심만으로도 수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강력한 제재 법안인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화웨이를 겨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화웨이는 유령 자회사를 몇 개 키워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사실상 우회하는 방법을 써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상무부는 애플과의 거래설이 불거졌던 중국의 양쯔 메모리를 포함해서 모두 31개 회사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열받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극우 성향의 매체인 환구시보에서는 9일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9일.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적 패권주의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공정한 경쟁에서 가장 급격하게 이탈된 행동이다 라고 쏘아붙였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죠. 삼성은 낸드 프레시 생산하고 있고 또 패키징, 후공정 패키지 공장을 가동 중에 있어요. 또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 낸드 공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투자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 생산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는데요. 양쯔 메모리 등은 미국과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애플은 양쯔 메모리에 메모리를 갖다 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물 건너간 거죠. 그럼 어느 나라의 메모리를 주로 쓸까요? 게다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1년간 유예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인들이 함께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그것들을 몽땅 폐쇄시킨다면 정말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죠.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틀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9.4%나 폭락했어요. 그리고 대만의 TSMC 역시 하락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척 힘드시죠. 최근에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호재도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의 스캇 러브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을 했을 때 증시를 매각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저번 주에만 89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머니마켓으로 이동했는데 MMF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인 애플, 테슬라 등에서 대대적인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당사는 2000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자금 이동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 9월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면서 전면적 투매가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는 증시의 우호적인 신호로 간주하는데요. 악재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이 작은 호재들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더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시에 처음 입문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샀던 책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벤자민이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주식을 하는 평생 동안에 주가가 주로 상승하는 장이었어요. 근데 벤자민은 안 그랬습니다. 대공황을 겪어야 했고 또 세계대전을 겪고 이런 몇 차례 공황을 겪어야 했었거든요. 심지어 다우지수가 그가 거래할 때 41포인트까지 폭락하는 상황까지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그가 훨씬 더 훌륭한 구루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가 강조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좀 학습을 하자, 배우자, 공부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폭락할 때 팔지 마라. 세 번째, 폭등할 때 좀 따라 사지 마라 라는 거였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시장이 붕괴돼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에 왔을 때 사람들은 주식을 투기적이라고 생각하며 기피하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해서 위험한 수준이 됐을 때는 투자라고 착각하며 매수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투자에 불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말이죠. 제가 최초로 읽은 책이기에 저는 벤자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실제로 하락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시황 변화에 따라서 매수하는 속도만 좀 조절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악화될 수 있죠. 어느 날 트러스가 그런 말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현금을 좀 더 천천히 집행하는 것이
제 원칙이에요. 매수는 철저하게 제가 개발했던 기술적 지표에만 의존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공개해 둔 드림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DMI 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지난 6월 20일에 확정되지 않은 가매수 신호가 나왔었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가매수에서는 사실 비중 확대하는 게 아닌데 현금 비중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날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비중은 75%까지 늘려놨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9일 또 하나의 확정되지 않은 이 DMI 가매수 신호가 잡혔는데요. 오실레이터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매수할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 함께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확정된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중을 전 자신 있게 80%까지 확대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연준의 의지가 어디까지 닿을지, 정말 시스템 위기를 촉발해라 하는 건지 이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현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확정된 매수 신호가 잡힌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선물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박문환 이사께서는 시장을 둘러싼 악재 가운데 두 가지를 강한 악재로 꼽아주시며 각각 분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국발 채권 발작의 경우에는 전체 부양책 가운데 일부 규모의 감세안만 포기했었기 때문에 국채가 급락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고 영국의 이러한 채권 발작의 기저에는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또 하나의 악재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취했던 어떤 조치들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평가받는 제재 법안이기에 시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장의 연속이지만 박문환 이사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움직임이 증시의 작은 호재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연준의 긴축 의지가 어디까지 닿을지 알 수 없을지라도 확정된 매수 신호가 잡힌다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문환 또는 박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